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입니다. 지은이는 셀레스트 헤들리, 옮긴이는 김성환, 발행은 스몰빅 나이프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말이 적은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이거나 언변이 좋거나 목소리가 유창한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대화 스킬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화라는 것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말이란 마음을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꼭 말솜씨가 좋아야 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센스다. 말센스란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에 호응하면서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진정 어린 소통이 되려면 대화 스킬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이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구를 참아내고 선생님처럼 가르치려 들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등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16가지 대화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말재주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진실되고 훌륭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유쾌하고 기분 좋은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말센스 2.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 통제병,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다. 관심병. 말센스 3.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말센스 4.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그 아는 척이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말센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한다. 수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말센스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는가,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말센스 7.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이다.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된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는 그 순간 잡초밭을 태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말센스 8.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놓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을 흘려보내라.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말센스 9.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한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실수는 지적해야 한다. 단, 한 번만. 말센스 10.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의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말센스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한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말센스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는 말로 해야 할 때조차 문자를 쓴다.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다.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말센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하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가장 인간적이다. 말센스 14.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다. 말센스 15.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말센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 바로 사과하는 것이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나는 내 테드 강연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에게 종종 질문을 받는다. 그들이 하는 질문은 십중팔구 다른 사람들의 끔찍한 대화 기술에 대처하는 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상대가 말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가 지루한 말을 늘어놓거나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하죠? 상대가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끼어듭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상대가 말을 할 때 지루해하곤 합니다. 이런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 나쁜 대화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곤 한다. 처음 만난 날 어색해서 참기 힘들었다면 상대가 너무 말재주가 없었기 때문이고, 저녁 밥상에서 대판 싸웠다면 상대가 멍청한 무례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대화에 꽤 능숙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아마도 자기 자신의 대화 기술에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대화 능력이 평균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 또한 엄청난 실수를 몇 차례 겪고 난 뒤에야 대화와 관련해 도움을 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 중 하나는 직장에서 일어났다. 나는 견딜 수 없게 된 동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내 상사와 미팅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나는 동료의 행동이 단순히 짜증나는 수준을 넘어 학대에 가깝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점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는데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당신 물건을 훔치거나 당신을 건드리거나 좋지 않은 단어로 공격한다면 그냥 그것을 지적하면 된다. 하지만 행동에 배어 있는 미묘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 나는 직장에서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법에 관한 글들을 찾아 읽고서 심지어는 남편과 함께 리허설까지 했다. 그 녀석이 아기가 없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할래? 몇 차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도록 계속된 행동 패턴이라고 말할 거야. 그냥 장난하는 거라고 말하면 부적절한 농담을 계속 던지는 건 조금도 우습지 않고 털어버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할 거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상사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면서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불안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었다. 숙제를 마쳤기 때문이다. 나는 메모도 해두었고 사례 연구도 충분히 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 상사와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손바닥에서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운동할 때조차 안 나는 땀인데 말이다. 나는 리허설한 대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내 상사는 기대한 대로 반응해오지 않았다. 나는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대답을 떠올리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그는 내 심리 상태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자네 피곤한가? 스트레스가 심한가? 당황스러운가? 나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예, 스트레스가 좀 심해요. 아니요, 잠을 잘 못 자요. 나는 공들여 계획한 대화 내용으로 방향을 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내 상사는 순식간에 대화 전체를 내 기분과 업무 습관에 관한 이야기로 뒤바꿔 놓았다. 나는 수세에 몰렸다. 나는 직장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코치와 만나보기로 약속한 후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상사는 나와 갈등을 겪은 동료와 이야기조차 해보려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나도 준비해 놓은 각본에만 신경 쓰느라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나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풀어보려던 문제를 악화시키기까지 했다. 나는 더 처절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의지할 곳마저 잃어버렸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상사를 2번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몇 달 후 나는 그 직장을 떠났다. 직장을 나온 데는 분명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상사와 나눈 그 대화와 풀기는커녕 악화되기만 한 문제들이 퇴사를 결심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다. 참담했던 그 대화가 내게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이유는 나 스스로 대화를 장악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고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길 기대하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말하기 분야의 전문가였다. 객관적인 척도로 평가했을 때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대화에 능했다. 나는 약 12년에 걸쳐 라디오 리포터와 앵커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최고의 인터뷰 코치들과 함께 연구하기도 했으며 명망 있는 학술단체에도 참여했고 대화와 관련된 책들도 무수히 읽었다. 나는 대화라는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수년에 걸쳐 인간의 대화를 연구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따라서 나는 마땅히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의사소통에 능해야만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날은 내 2눈이 번쩍 뜨인 날이었다. 저널리즘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동안 나는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해 읽은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내가 그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나는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을 듣다가 인터뷰 진행 도중 게스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만 가련한 리포터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주제넘게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내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서야 겨우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쉽게 생각하지만 훌륭한 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부분이 2~3살 때부터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대화 훈련을 거듭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기나긴 기간 동안 잘못된 것을 훈련하는 데 시간을 허비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들을 전 생애에 걸쳐 반복해 왔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대화 능력을 우리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아니면 집에 있든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축적된 데이터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별로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줘 왔다. 사회심리학자이자 코넬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은 10년 이상에 걸친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연구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무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사실 지적이면 지적일수록 의사소통 능력은 그만큼 더 떨어지기 쉽다. 나는 나 자신이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을 듯하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내 일상 업무이기 때문이다. 천체 물리학자나 신경과학자,
퓰리처상을 수상한 소설가들과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하려면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 또한 나는 소위 창의적이라고 불리는 기질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음악 관련 학위가 있는 전문적 오페라 가수다. 나는 항상 똑똑하고 창의적인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해 왔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내 발음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화할 때 말 하나는 시원하게 잘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말을 잘한다고 상대의 말을 더 잘 듣는 건 아니며 똑똑한 사람들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는 훨씬 더 형편없다. 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논리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면서 감정의 중요성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만 해서는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화는 논쟁이 아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이다. 대화에서 감정을 제거하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한다면 대화에 담긴 엄청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끔씩 감정적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을 동원하곤 한다. 친구가 임박한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친구를 위로한다. 나쁘게 볼 것 없어. 결혼한 부부 중 절반 정도는 결국 이혼한다고 하잖아. 걱정 마. 어떤 심리학자는 이혼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기회를 증대시켜 줄 수도 있다고 말했어. 이 말들은 모두 사실이지만 그런 언급은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대화는 대학 강의나 테드 강연 같은 것이 아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무리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논리로 도피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라 할 수 없다.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에게 상투적으로 제공되는 위로의 말들을 떠올려 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이 비록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말이 막 해고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일은 처음부터 너에게 안 맞았어.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이런 말 역시 위로와는 거리가 멀다. 논리를 통해 감정적인 문제에 접근하려는 전략은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다. 논리는 감정을 무력화시키고자 시도하지만 감정은 약점이 아니고 무용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우리의 감정은 유용한 동시에 중요하기도 하다. 대화 당사자들이 IQ와 EQ를 모두 사용할 때만 비로소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논리를 동반한 지성은 훌륭한 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지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민하고 사리에 밝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만큼 똑똑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상대와 터놓고 얘기할 것을 권한다. 대화를 하다가 무언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상대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보라. 당신이 기대한 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에게 알린 뒤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은 없는지, 요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 뒤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 아마도 처음에는 형제자매나 친구처럼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건설적인 비판을 귀담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측면들을 정직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단 나의 대화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자 잘못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난 뒤 실수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피드백을 받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는 대화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스튜디오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질 역시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수줍어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말을 걸어왔고 대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말 많던 사람들이 장황하게 말하는 것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에서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디오에 출연했던 게스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소설가인 살만 루슈디이다. 나는 20년에 걸친 방송활동 동안 만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를 더 자주 인터뷰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질문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뒤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씩 대답을 하기 전에 한동안 생각에 잠기기까지 한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란거리로 무장하고 달려드는 방송 영역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다. 루시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나도 루시디처럼 함께 대화하기에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가? 아니면 미리 준비해둔 근사한 말만 하려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인가? 루시디와 세 번째로 인터뷰를 나눈 후부터 나는 그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 후 반응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는 내가 그와 진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했다. 나는 그가 무슨 답을 하든 상관없이 미리 준비된 질문들만 툭툭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우리의 약점들을 못 본 채 하기는 쉽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옹호하거나 변명하며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재구성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친구에게 연락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변명한다. 그 친구도 바쁘게 지낼 거야.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형식적인 대화를 나눈 후
이렇게 생각한다. 너무 심각한 질문은 우리 둘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고 말 거야. 또 당신의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관계 맺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보자.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에 너무 집중하느라 시간 낼 틈이 없었어. 동료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 생각은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당신은 옆자리 동료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인지 모른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취하는 거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패턴 리서치 센터의 경영자이자 의사소통 전문가인 팻 와그너는 이런 정당화를 고결한 결점이라고 말한다. 와그너는 우리가 자신의 대인관계 기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그런 미숙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주 잊어버린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는 말하는데 끼어드는 자신의 성향이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개진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세부적인 사항들을 소홀히 하는 자신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은 내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한 훈련법이다. 이 방법은 와그너가 자신의 워크숍에서 보여준 훈련을 토대로 했다. 나는 먼저 대화를 할 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다음과 같은 식이다. 한 말을 반복한다. 장황하게 설명한다. 말하는데 끼어든다. 그런 뒤 그 목록을 친구와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니만큼 되도록 정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당부해 두었다. 이 훈련은 위험한 모험처럼 느껴졌지만 나를 일깨워주는 것이 아주 많았다. 물론 대화 상황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는 건 불가능하다. 각각의 대화는 그 대화 상황에 고유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인 조슈아 유베강도 의사소통의 기술은 정보 전달의 기술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신은 대화와 관련된 기술들을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번호처럼 외울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대화에 접근한다. 대화를 개선하는 법에 관한 조언을 구할 때 당신은 종종 어느 상황에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칙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런 전략들을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호응하라.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여라. 가끔씩 아, 그렇군 같은 감탄사로 장단을 맞춰라. 하지만 내 조언은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다.
나는 그런 전략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한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나의 조언에는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매일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스튜디오는 일종의 대화 실험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화학자가 질산, 아세톤, 염소 같은 화학물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듯 나는 매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여러 유형의 대화들을 가지고 실험을 거듭한다. 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내게 낯선 사람들로 국적도 매우 다양하고 출신 성분도 제각각이다. 나는 상원의원, 영화배우, 목수, 트럭 운전사, 백만장자, 유치원 교사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다. 그들 중 일부는 매우 감성적이고 다른 일부는 엄청나게 차분하다. 내 스튜디오는 대화 기술들을 테스트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다.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아 라고 말하라 와 같은 조언들을 접하면 나는 그 전략을 스튜디오 실험실로 가지고 가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 라고 말한 뒤 그들의 반응을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 별로 그렇지 못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머리를 끄덕이는 것은 진실되지 못한 것이며 그러한 느낌은 상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된다.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끄덕이면 상대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온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머리를 끄덕여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행동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채 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느라 대화 자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것이다. 인위적인 끄덕거림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전문적인 배우들 뿐이다. 상대와 시선을 접촉하라는 전략 역시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내가 면접을 볼 때 이 기법을 사용하자 인사 담당자는 내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것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어왔다. 그녀는 걱정 섞인 미소를 지으며 너무 예민해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다. 역효과만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의 모든 대화 기법을 시험해 본 이후 대부분의 기억이 인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나는 훌륭한 대화의 조건과 관련된 내 가정들의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생에 걸쳐 배워온 지식들 가운데 상당수가 잘못된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외우고 익힌 대화 전략들은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수년에 걸쳐 습득한 지식들을 모두 벗어던진 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대화에 관한 한 나는 생각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말센스를 보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